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다들 송 선생님의 아름다운 책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책을 만드는데 편집자로 참여한 정예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정말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5시에 끝나야 된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나도 저의 마음을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촉박하게 하는데요. 일단 저에게도 이 책 만드는 작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유독 제가 뭐 지금 이제 거의 10년 동안 책 만드는 일을 해왔는데 불구하고 이 책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일하는 느낌이 아니었고요. 저한테도 많은 기억을 환기하게 해주는 경험이었어가지고 이 책을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고 독자로서도 감사합니다. 그냥 사실 저도 어릴 때 10대 때까지는 작곡가 지망생이었거든요. 음악을 하려고 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책을 만들고 있지만 그래서 잊고 있던 되게 저 아주 이제는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아예 잊고 있던 그 클래식의 세계 선생님 덕분에 다시 나랑 가까워지는 걸 느끼면서 특히 그리고 오늘 되게 훌륭하고 특별한 두 분의 아마추어 선생님들의 연주를 들었잖아요. 다시 너무 치고 싶다 피아노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듣는 피드백 중에 제일 좋은 피드백. 네.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새로운 감각과 나한테 그런 욕구가 이제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걸 되살려주신 너무 감사한 시간을 저도 앞에 즐겁게 경험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아마 시간 관계상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다 질문이 놓치기엔 또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오늘 다루지 못한 질문은 제가 SNS에 공유드려서 그쪽으로 선생님이 답변을 주시면 어떨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트위터와 인스타를 통해서 올리겠습니다. 멀리 계실 때도 SNS 네네. 통해서 활발하게 소통을 하시니까 오늘 나온 질문들을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서 다 나누지 못한 얘기들을 또 거기서 확인하시면서 계속 소통을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SNS에서 동네 음악 선생이라는 닉네임 쓰시잖아요. 네. 종종 네. 어떤 느낌으로 쓰시는 별명이실까요? 일단 제가 동네 음악 선생님 맞습니다. 워낙 전문 음악 연주자로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뭐 그런 연주도 하지만 학생들 가르치는 일 쪽에도 관심이 많고 또 제가 글을 쓰고 하면서 음악가와 음악가가 아닌 사람, 아니 생활형 음악인 이렇게 좀 경계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동네 음악 선생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이유는 음악가라고 해서 항상 무대에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세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어떤 세상을 얘기할 때 음악으로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다가오기 쉬운 분, 그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이 있으면 문정 들어가기 쉬운 그런 느낌으로 소통하고 싶어서 그런 닉네임 정하게 됐어요. 네, 저도 그동안 책 작업하면서 선생님이 프랑스에 계셨고 저는 한국에서 있으면서 거의 글로만 선생님을 뵀는데 그때는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직접 처음 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신기한 느낌이 드는 게 이제 제가 SNS에서 동네 음악 선생 계정을 예전부터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생님인지 모르고 근데 갑자기 저에게 이제 업무적인 이제 편집자로서의 일 제의가 들어왔는데 처음에 그 선생님인지 모르고 뭐 어떤 책인가요 했는데 알고 보니 선생님 책이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할게요. 그리고 이제 글로 선생님을 만나 뵐 때 이 글이 초고부터도 여전히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되게 물씬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만들면서는 굉장히 그 선하고 순한 기운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또 오늘 직접 만나 뵈니까 되게 적극적이시고 지적인 면도 같이 있어요. 생동감이 넘치는 그런 느낌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을 다각도 글로만 볼 때랑 또 SNS 볼 때랑 만나서 말씀하시는 거 볼 때랑
이렇게 합쳐지면서 되게 신기한 느낌이 들어요. 좁은가요? 네. 네, 너무 좋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면도 있으시네? 이런 면도 있으시네? 하면서 되게 직접 만나보니까 더 좋고. 근데 오늘 그 앞에 이제 시간의 춤이라는 제목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전체 레파토리를 이렇게 기획하신 춤으로 왜 어떻게 꾸리셨는지 또 의도도 좀 궁금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로 볼 때 하나는 춤 쪽, 하나는 연설하는 쪽 이렇게 그러니까 연설하는 쪽을 좀 대입법 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춤을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규칙적인 박이 밑에 깔려요. 그래서 음악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 화성이 뭐고 뭐 조성이 뭐고 뭔지 몰라도 그냥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고 박자를 탈 수 있는 분들이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곡들을 제가 추렸어요. 왜냐하면 음악이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규칙성 속에서 기본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규칙을 벗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음악에 다가가기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시간의 춤이라는 제목을 지었고 그러면서 춤곡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은 그런 규칙적인 시간, 그럼 시간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어떻게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가 부분을 같이 전하고 싶어서 시간의 춤이라고 레퍼토리를 꾸며봤습니다. 저는 오늘 또 되게 그 유령의 렉타임 새롭게 들었던 게 근데 많은 분들도 다 그러실 것 같아요. 이 곡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개인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서 또 음악과 이 책도에서 하신 작업처럼 음악과 삶을 이렇게 연결하시는 이제 얘기 먼저 해주시고 연주하셨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렉타임이 저는 신나는 리듬이 있으니까 늘 신나는 장르로 인식했는데 객석에서 계속 훌쩍이는 소리가 저도 저 완전 콧물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네. 그래서 또 다른 느낌으로 렉타임을 감상하게 된 렉타임을 사실은 그렇게 빠른 렉타임도 있지만 느린 렉타임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작품을 연주하게 전에 그 윌리엄 몰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 설명을 학적인 얘기를 하면 분위기를 깰 것 같아서 사실은 뺐거든요. 근데 그 흑인 장르, 렉타임 자체가 워낙 흑인의 장르잖아요. 근데 미국 안에서 그런 흑인의 음악이 자리 잡기까지의 그런 역사를 볼 때 굉장히 아픔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의 음악이라고 하면은 유럽에서 이주된 음악이 들어갔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그런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사실은 흑인의 음악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백인 사람들이 기득권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흑인의 음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남는 것은 유럽 음악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지금까지도 사실은 어떤 아티클 제목을 보면은 왜 이렇게 악보는 백색인가라는 왜 이렇게 하얀가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직도 클래식 음악계의 주류는 백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런 흑인들의 아픔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서 그렇게 클래식 음악적으로 구체적으로 발판을 마련을 해준 작곡가이기도 하고요, 윌리엄 몰컴이. 그래서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윌리엄 몰컴의 작품들의 세계가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것만 가지고는 예술에 도달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제가 한국인임을,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음을, 제가 또 지낸 어떤 역사가 있음을 부인하게 되면은 저만의 그런 강한 힘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흑인들의 음악 역사를. 네. 그래서 저도 조금 특이하다고 느꼈던 게 이 책이 사실 언뜻 저는 클래식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표지에 클래식이라는 말이 한 번도 쓰이지 않았어요. 음악이라는 말만 쓰였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클래식을 중심에 다루고 있기는 한데 전 지금까지는 렉타임을 클래식이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이 원고를 보다 보니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신 말씀도 오버랩이 되면서 이 책 안에는 우리가 클래식을 어떻게 듣고 내 삶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렉타임 장르 또는
어떤 조명받지 못했던 여성들 또는 뭐 동양, 아시아인 등 되게 지금까지 흔하게 클래식 책에게 딱 나열되는 큰 보편적인 목록이랑 조금 다른 장르라든지 음악가들도 많이 섞여 있다는 점에서 되게 특별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 해주신 말씀도 일맥상통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제가 외국에 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산지 지금 한 17년 정도 됐는데 한국에만 살았다면 아마 저도 주류 음악가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방인으로 살면서 겪어보니 주류에 속하지 않은 너무 많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의 이야기로만 끌고 가도 충분히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충분한 세상인 거죠. 그래서 작품 사실 52곡지를 하면서 아직도 퍼센티지가 많이 모자라기는 해요. 근데 여성 작곡가들과 또 동양인 작곡가들을 집어넣은 이유는 그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세계의 그런 완전성, 완결성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담을 수 있을 때 그게 정말로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를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는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고 살 때 정말 풍성하게 누리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의 작품을 결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덕분에 저도 막 더 다양한 다른 사람들 음악도 이제 좀 관심 갖거나 찾아봐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네, 렉타임도 이런 식으로 들을 수 있었고 책에서도 이렇게 접할 수 있었던 것도 되게 흥미로웠어요. 또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질문 중에도 있었는데 뭐 프랑스에 거주하게 되신 계기나 이런 게 궁금하다고 하신 분도 계셨고 저도 제가 생각했던 질문 중에서도 그럼 프랑스에서의 삶이나 일상은 보통 어떠신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프랑스에 사는 것은 느립니다. 한국보다 훨씬 느려요. 삶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쉬는 시간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 쉬는 시간이 힘들었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러니까 학교의 리듬으로 얘기를 하자면 6주를 학교를 다니고 2주를 쉬는 거예요. 그것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여름방학이 와요. 근데 사실 한국적인 정서에서 보면 일단 겨울방학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중간에 계속 쉬니까 처음에는 야 이렇게 해서 뭘 배우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 쉼이 주는 가르침이라는 게 엄청나더라고요. 쉬어야지 그 맥락 속에서 빠져나와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배웠던 게 저장이 돼요. 그 리듬을 배울 수 있었던 게 프랑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다가 한국에 딱 돌아오는 순간 모든 사람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어요. 이 리듬을 쫓아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이 안 망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게 프랑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거나 이렇게 여기서 많은 분들을 뵙고 그러면은 그렇게 빨리 안 움직여도 됩니다 하고 꼭 말씀을 드리지만 또 여기에 리듬은 그렇죠. 리듬은 그렇지가 않죠. 근데 아마도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열심히 빨리 달려가봤자 지구를 망치는 것밖에 안 된다.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그 쉼의 가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쉴 때 창조성이 나오고 쉴 때 생각이 깊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 책에도 선생님께서 저는 이렇게 느린 사람이라고 네. 오래오래 그렇게 한참 붓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유자적 여유로운 분이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 뵀는데 막 되게 밋밋해서 막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서 살 땐 또 거기 환경,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산다는 건 참 이방인으로서 갖는 이질감이나 소외감도 있겠지만 또 그 속도에서 배우는 점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 네. 그 이질감을 누리면서 살아요. 왜냐면은 그 너무 메인 스트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도 나름의 속도가 있기 때문에 경쟁이 좀 없진 않을 그렇죠. 건데. 없진 않죠. 그러니까 좀 언어로 장벽을 치죠. 나는 못 알아듣겠다. 그래서 제가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리고 상대를 대화해도 충분히 또 그래도 삶이 또 영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리감을 제가 한국에서도 지킬 수 있었다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그렇게 분명히 여기서도 이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되기에는 너무 성격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급하고 좀 그런 사람이라서 여기서 못 배우고 가서 오래, 그것도 시간이 좀 오래 지나니까 몸에 뱉는 것 같아요. 그전에 저도 급하고 뭐 그랬었는데 나중에 그 가치를 천천히 배워들게 느낀 다음에서야 마음 편하게 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를 가거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와서 한 달 쉬기 해보고 쉽지 네. 않아요. 그리고 진짜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되게 특별한 분들이 또 연주를 참여를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여기 왔을 때 프로그램을 보고 다른 연주자분들이 계시길래 당연히 이렇게 알고 계시는 프로 연주자들이 와주셨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시고 아닌 것뿐만이 아니고 심지어 오늘 처음 뵙는다고 하셔서 어떻게 이런 걸 구상하셨고 어떻게 섭외하신 거예요? 사실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질문 올림과 동시에 바로 대답을 해주신 두 분이셨어요. 와.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 아마추어 분들을 사실 오늘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두려움 반 설렘 반 이렇게 왔던 게 어떤 연주 스타일이실지 어떤 수준의 연주를 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 도전이셨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네, 근데 예상하는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마추어 연주자만이 줄 수 있는 그런 설렘이 있어요. 프로 연주자들은 갖지 못하는 그런 설렘, 그리고 틀려도 그것마저 아름답게 보이는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아마추어의 타이밍. 그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야지 나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니까. 맞아요. 오늘 그래서 막 여기 Q&A 좀 Q도 아니고 저도 다시 피아노 치고 싶다는 마음 들었어요. 이렇게 막 써주신 분들 계세요. 네. 저와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던 것 같고 저도 그 연주자분들 볼 때 이상하게 되게 너무 사랑스럽다는 느낌? 그쵸? 네, 그쵸? 맞아요. 너무 나도 하고 사랑스럽죠. 싶고 막. 제가 보기엔 그분들의 열정이 읽혔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전문 연주하시는 분들 여기 선생님들 계시고 하시겠지만 전문 연주하시는 분들이 전공자를 가르칠 때하고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아마추어들이 독학자시거든요. 특히 또 피아노 치신 강다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스스로 혼자 자기가 배워서 음악을 할 때 나오는 그런 열정은 감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배워야 될 게 아직도 많이 있고 완벽하지 않지만 사실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잖아요. 너무 훌륭한 연주자들 많고 근데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음까지 도달하느냐 이 부분은 나만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무대에 서겠다고 해주신 그 용기도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두 분께 박수를. 또 말씀드렸듯이 질문이 꽤 있는데 막 되게 음악에 진심인 분들의 디테일한 질문들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SNS를 통해서 정리해서 올려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년 여름에 슬픈 일을 겪으셨는데 이제 상실의 경험을 하셨는데 그 이후 음악 하실 때 혹시 아니면 연주하실 때 달라지게 된 점이 있으신지 궁금하다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죠. 그 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위로를 많이 받았고 또 그 자리에 오셔서 안아주신 분들도 많고 하셨지만 음악적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거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저 이제 프랑스에 계신 스승님이 보내신 이메일이었어요. 이메일이 제가 프랑스에 간 다음에 이메일이 왔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겪은 일을 참으려고 하거나 눌러놓지 말라고 오는 감정을 그대로 다 느끼라고 하셨어요. 고스란히 다 느끼라고 아무것도 버리지 말고 다 느끼고 그게 너 음악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었으면은 음악으로 엄마가 돌아가신 것을 연결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은 제가 태어나면서 처음 했던 경험이었고 그 처음 한 경험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탁 짚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깊은 슬픔을 내가 견디고 또 엄마가 나를 위해서 제가 인터뷰 한번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있는데 엄마가 가르쳐준 저의 시간성, 저를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를 통해서 내가 태어남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엄마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배웠거든요. 그런 시간성이 음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정도까지 시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삶이 음악이 연결이 되긴 하지만 삶의 방법이 음악의 방법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지 그게 어떤 작품이 하나가 시작되고 발전하고 소멸하는 것이 인간의 삶과 연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엄마 돌아가신 장례식을 경험을 하고 또 엄마가 내 삶에 남겨주신 것들을 보면서 그게 하나의 큰 음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어떤 작품 하나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와 다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시간까지도 음악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연결된 내가 연주하는 그 단품, 소품들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연주하는 그런 음악들 그리고 또 같이 만나서 연주가 잘 될 수도 있고 연주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그 안에서 항상 좌절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이 전체적인 음악으로 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계기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그 큰 경험이라는 게 영향이 상당히 있었네요. 네. 쉬운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성심성의껏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역시 시간. 그렇죠. 이것도 시간이 지나서 그러니까 이 자리에 다시 작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콘서트와는 다른 마음으로 와서 설 수 있는 그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진하게 밀도 높게 느낄 수 있게 해준 것이 결국은 엄마의 존재와 부재 그리고 지금 사실 부재라고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부재일 뿐이지 저와 항상 함께 있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도. 그리고 무대라는 곳이 연주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집중하는 그 순간에 엄마는 항상 같이 있다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엄마가 살아계실 때보다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대답이 되셨기를. 네. 이제 마무리 질문 정도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또 선생님의 특별한 점이 단지 음악가로서만 사시는 게 아니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사람들과 계속 연결되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이어서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연재를 하셨던 것도 그렇고 책을 내신 것도 그렇고 또 한국에 오셔서 이렇게 독자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연재를 막 하셨을 때나 아니면 이제 책 만드는 작업을 막 하실 때 그리고 지금 와가지고 책이 출간되어서 독자들을 만날 때 그런 소감이나 감회가 어떠신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한테 그런 책을 쓰고 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뭘 하는 사람인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음악가인가, 선생인가, 작가인가 그 어느 하나로도 저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라기보다는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연주가 끝나고 나면은 그렇게 연주 속에 흘려버리는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물론 연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고 또 연주를 전달하고 하는 느낌도 있지만 근데 굉장히 빠르게 소통을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요. 연주 지금도 할 때도 음악을 가르칠 때는 그 학생과 함께하는 그런 인생의 어떤 텀을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책을 쓰고 글을 쓰는 것은 굉장히 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언젠가 한번 인터뷰도 쓰기도 했는데 연주는 악보를 워낙 옛날부터 오래 봐왔기 때문에 악보를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예상이 돼서 그냥 연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글쓰기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이 작품에 사랑이 빠져서 미친 듯이 정말 몰입하지 않으면 정말 한 줄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그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허락해 준 게 글쓰기고 책쓰기인 것 같아요. 좀 운이 좋아서 처음부터 이제 책을 부탁을 받아서 쓰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를 지속을 하고 또 연재도 하고 했는데 그때 연재를 할 때 처음에 사실 채널 S에서 연재할 때는 한 달에 3번씩 막아버렸어요.
격주 막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죠? 격주 마감하고 그다음에 풍월한다 원고 마감하고 그래서 3번씩 연재를 마감을 하면서 있었는데 미쳤죠. 사실 그러면 안 돼. 근데 그렇게 하면서 글을 쓰고 글을 보내고 할 때 그런 일련의 작업들을 제 것으로 만드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글을 처음에 시작하기 너무 힘들고 이걸 내가 쓸 수 있을까 항상 의심을 갖지만 마무리 퇴고하고 이메일로 딱 보낸 다음에는 그 가질 수 있는 그 충만함이 연주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좋고 어느 것도 나쁘다 이 느낌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층위의 충만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운이 좋죠.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기도 하지만 셋을 다 조금씩 다 맛을 보면서 평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도 글쓰기는 죽을 때까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일 그러니까 연주를 나누는 분들은 굉장히 많지만 음악을 통해서 어떤 서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열정, 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는 것은 독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을 뭐 연주를 제가 할 수 있으면 좋고 연주를 못 한다고 하더라도 연주자로서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알 수 있는 것들 또 음악학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자세하게 음악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숨겨진 것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것을 반짝이게 만들어서 주변 분들과 나누는 일이 저한테는 아마 작가로서의 일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음악들이 아직도 못 들은 음악이 너무 많다. 죽을 때까지 들을 음악이 많다라는 거 아시고 클래식 음악 계속 사랑하시면 아마 인생이 풍요롭게 죽을 때까지 연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또 앞으로 소개해주신 다양한 음악들을 저도 덕분에 더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계속 쓰신다고 하니까 더 반갑고 감사한 마음이 들고 저도 이렇게 오는 길에 책을 이제 만든 지 시일이 조금 지났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쭉 펼쳐봤는데 되게 새롭게 보이고 어떤 부분은 내가 교정교육했다는 기억이 없이 남의 책을 읽는 것처럼 읽게 되기도 하고 또 이 책의 좋은 점이 마치 시집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완독을 하지 않아도 그냥 문득 어딘가를 펼쳐도 내 마음에 맞는 부분을 만날 수 있고 그냥 어느 날 어느 부분을 봤을 때도 새롭게 읽힐 수 있는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은의 작가님이자 연주자님이자 음악가 분의 이제 활동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책도 여러 번 오래오래 두고 읽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